청와대 코드원 구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늘 이랬었죠.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반대하는 굴레. 이번에는 벗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자리에서 가장 코드원을 많이 타본 박민혁 차장이 이 얘기를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타는 거는 몇번 많이 타보셨어요? 타지 않고요. 뭐 몇 차례 꽤 탔습니다. 탔죠. 예. 몇 차례 탔는데 이제 코드원이라는 게 이제 공군 1호기라고 저희는 우리나라는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인데 코드원, 그러니까 미국은 에어포스 원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공군 1호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비행기를 사느냐 아니면 빌려서 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서 대통령이 타면 전 용기가 되는 거고요. 네. 빌려서 타면 전 세기가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매번 정부 때마다 청와대가 이제 말은 못 하는데 알아서 국회가 이제 돈을 예산을 책정해 주니까 이 지금 타고 다니는 대통령의 저 전세기는 약간 규모도 작고 그다음에 비용도 임차를 할 때 구매보다 사실상 더 많이 든다 이런 그렇군요. 이유에서 전용기 아예 비행기를 사자 이런 논의가 계속 매 정부마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조금씩 솔솔 나오고 있는데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면 야당인 경우에 여당 대통령이 타는 거니까는 야당 쪽에서 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돈을 예산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당이 되면 여당이나 청와대에서 비행기를 사자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나게 이 경제 위기 속에 무슨 비행기 삽니까라고 반대를 해요. 근데 입장이 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이 여당 됐을 때 여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또 반대로 또 사자고 하면 여당이었던 이게 야당으로 바뀐 쪽이 또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에서는 직접 얘기를 못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벌써 장제원 원내 수석 대변인인가요? 수석 대변인. 네, 수석 대변인이죠. 원내 수석 대변인인데 뭐 지금 이런 위기상에 민생도 그렇고 뭘 비행기를 또 사냐. 지금처럼 빌려 쓰자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김영남 의원님 네. 반대하세요? 사는 거 반대세요? 이명박 매번 정부 이제 때랑, 입장이 바뀌면서 이제 야당은 항상 반대하고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또 반대했었거든요. 전용기 도입에 대해서. 근데 시기는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서 지금 어려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전용기 구입하려면 대략 뭐 한 1조는 아니더라도 한 뭐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지금 대통령 전용기를 구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일만 잘하면 뭐 얼마나 돈이 많이 들더라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정부에서 좀 성과를 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잘한다는 칭찬을 받을 시기 정도면 구입을 고려해봐도 괜찮지 그러니까 않을까. 좋은 타이밍을 노려라.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때요? 네. 그러면 그 전용기 구입을 전제 조건을 거는 거죠, 야당에서. 그런데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아니면 경제 성장률 5% 이상이면 이렇게 5% 좀 어려워 보이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정책. 아마 네.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는 영원히 이 전용기 도입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시기적으로 사실 지금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0년에 5년 임대가 만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용기를 만약 도입한다 그러면 예산을 정리하고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입찰을 하게 되면 이거를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타부터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거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갖고 결정을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아마 지금 정도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이 제 머리 못 박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논의인지라서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만 이뤄낸다면 뭐 전용기 아니라 뭐 몇 대라도 사드릴 수 있을 것 다른 같아요. 나라는 어때요? 다른 근데 나라 북한 전용기가 있나요? 네. 박민혁 차장이 이제 그 말에 준비하네요. 앞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면 네.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요청을 했죠. 청와대가 사자. 그랬을 때 민주당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 나중에 네. 합의를 해줬어요. 합의해줬어요. 합의를 해줬고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제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 반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사과를 받은 다음에 합의를 했는데 실제 사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이 한 5천억 정도면 사려고 했는데 보잉 쪽에서 한 7천억 이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고 그게 안 했군요.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바뀐 게 그 전에는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없었으니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번갈아 가면서 빌려서 그때마다 썼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 사려고 했다가 무산된 다음에 뭘로 바뀌냐? 지금 시스템으로 바뀐 거예요. 5년 비행기를 빌린 거죠. 5년 동안 비행기를 빌려서
한 차례 박근혜 정부 때 한 차례 한번 갱신을 했고 그래서 그 5년 기한이 2020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그때 하나- 이제 네. 사기로 합의가 됐다가도 포기한 게 이제 예산이 5천억 예산했는데 7천억 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럼 또 그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뭐 이렇게 비싼 돈 들이고 경제도 어려운데 하냐고 하도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지레 포기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용기죠. 전용기. 일본도 전용기고. 아니, 그 김정은도 있잖아요, 전용기. 근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2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가 앞뒤로 같이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게 대통령이 탄 건지 구분이 안 가도록. 그래서 2대가 미국 같은 경우에 2대가 움직이면서 대통령의 전용 차량까지도 비행기에 실어서 같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대, 말씀드린 전세기입니다. 근데 전용기가 아니라 저기도 전세기. 전용기는 하나 있습니다. 네. 공군 2호기라고 40석 규모의 작아요. 1885년에 도입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용이라서 국내만 간혹 가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논란 좌석수가- 보고 나서 네. 논란에 좌석수가 모자라서 네. 어차피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민간 비행기 타고 간다면서요. 아, 근데 그래서 결국 다 따져보면은 궁금한 게 빌리는 많지. 거보다 사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니까는 정부가 출범을 하면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일본이나 주변 사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자들이나 수행이 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모자르긴 해요. 근데 임기가 이제 중반 이후로 줄어들면 수행하는 사람이 적어져. 그러니까 저 비행기 충분한데 임기 초창기 때는 모자라고. 늘 맞아요. 근데 끝에는 이제 조금 남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게 400석 규모인데 일반 비행기는 개조해서 한 200석 정도로 지금 돼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요 재밌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댓글 어떻게 달았냐면 이참에 사야 된다. 왜냐하면 이참에 사야만 2020년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다음 정부가 쓰게 되는 건데 뭐 무슨 상관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비판적인 댓글은 어떻게 달냐면 그러면 장기 집권하게 잤듯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반응이 이게 있는데. 여야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맞아요.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상으로는 조금 뭐 고려할겠지만 사기는 사는 게 국격에는 맞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시기는 뭐 어느 시기나 다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단을 해서 필요한 건 같고요.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를 해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용기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사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저희는 내려봤습니다. 진시황 병마용 손가락이요. 뚝 끊어졌습니다. 이 귀한 유물, 미국 청년이 이 손가락만 이렇게 뚝 끊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무식 교수님과 풀어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델라웨어주에 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필라델피아 주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병마용 10기를 중국으로 임대받아가지고 전시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손가락을 몰래 잘라서 훔쳐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게 이제 폐장 시간 이후에 자기가 몰래 들어가서 병마용 어깨에다 손을 얹고 셀카도 찍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까지도 좀 잘못. 그럼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아마 이제 자기 스스로는 젊으니까 호기심에 자기의 흔적과 기념품으로 아마 남기려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분질러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 사실 다 찍혔습니다. CCTV에 찍혀 있고 지문이 남아 있어서 바로 발각이 돼서 폭로가 됐는데 델라웨어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 마이클 로하나 씨로 돼 있고요. 아마 중국 측에서는 이 병마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굉장히 어떤 유물인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의 무덤에 진시황을 호위한다는 의미로 수천 개의 저 병마용 군인들과 그 말들을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갖고 있는 오래된 여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게 한 가격이 구당 한 48억 그럼요. 5,500. 왜냐하면 저게 네. 진시황 때니까 수천 년 된 네. 품이잖아요. 근데 가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지하로 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저 문화 유산을 이제 이렇게 발굴하는데 단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저기에서는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기씩 몇 기씩 이제 전 세계 박물관에 이제 대여를 해주는 건데
손가락을 그냥 부러뜨린 거죠. 그러니까 저게 중국 정부가 했던 미국 박물관에다가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1차적인 보관 책임이 미국 박물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 박물관이 일단은 저거 손해배상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어, 돼. 그러네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접 이 행위를 한 이 24살 청년에게 구상 청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과연 24살 친구가 자격이 근데 저런 거는 있을지는. 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할까요? 저렇게 했을 때 지금 하나가 뭐 하나가 40억 얼마면 원인데 손가락 손가락 하나는 얼마 될지. 얼마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이제 미술품 경매에 나온다면 구매 예상가 정도로 할 수 있고 일단은 저 값어치는 언제 나오냐면 네. 저런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다른 나라에 뭐 다른 장소에 대여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다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네. 그 보험을 책정할 때 값어치를 산정을 하거든요. 그 보험사에서 아마도 뭐 보험이 들어 있을 것 같고 중국은 그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받겠죠. 그리고 그 이제 보험회사가 실제로 손가락을 부러뜨린 그 청년한테 뭐 구상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좀 무식한 짓이죠. 저런 그 인류의 문화유산을 저렇게 지 호기심으로 손가락을 부러뜨려서 가져간다는 건 저거는 뭐 곤장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을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국집에 보면 저는 병마용 중국집 앞에 있는 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무튼 보다 모형으로 보니까 알고 가져갔어. 아유, 박물관에 있는데 네. 모형이 이게 아니겠죠. 지금 모형이라고 생각을 안 보니까 했겠죠. 중국하고 미국에 어쩌면은 이게 감정 정말 싸움도 감정 돼요. 싸움 네. 내지 지금 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큰 사건인데 이 그렇죠. 청년이 정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 측에서 굉장히 지금 분노해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내에 일반 중국 사람들의 대미 여론도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중 관계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병마용의 문화유산을 미국 청년이 아무 생각 없이 엄지손가락을 절도해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민심이 들끓 것 같고 미국에서는 뭐 이제 계약된 대로 만약에 손해배상 할 게 있으면 하고 그 청년은 예술품 절도죄로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미중 사이의 감정 싸움도 아마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벌어진 일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젯밤 이상화 선수, 빙속 여자 이상화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500m 경기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이 종목에서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을 딴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이상화 선수 소식을 일면에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 일면으로 신문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고마워. 울지마. 아마 온 국민이 이상화 선수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이상화 선수 어제 결승선을 통과한 뒤 이렇게 울먹였는데요. 고마움,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련함,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마지막 코너 실수만 아니었다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요. 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대회 연속 메달 위협을 쌓았습니다. 이상화 선수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의 두 번째 기사는요. 설 연휴 명절 기간 동안요. 미국 정부 이번에는요. 철강 펀치를 날렸습니다. 경제 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최대 53%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될 땐 수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캐나다나 일본은 쏙 빼고 한국만 타깃으로 삼아서 더욱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인데요. 서울마저 저출산 여파예요. 신입생 100명도 안 되는 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여파에 99명, 지난해 서울 도봉구 도봉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99명이었다고 전하고 있네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일면 기사는요. 현대자동차도 이명박 정부 당시에 다스 소송비 거액 대납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 측은 한겨레 신문에 특허 소송 두 건 비용에 대한 지출이지 다스 대납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검찰 측은
일단은 아직 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부인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보실까요? 산업통상자원부가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 채용 비리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요, 이 권성동 의원의 전 비서관을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 채용할 때 인사관리 요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독일 베를린에서 눈을 감았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 귀향을 하게 됩니다. 오는 23일이죠. 베를린 이장식 뒤 고향의 투영으로 이렇게 묻히게 된다라는 소식을 한겨레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은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 역시요. 일면 기사는 이겁니다. 미국 정부 철강에 광세 폭탄을 던졌다. 한국은 넣고 일본은 뺐다. 일본을 빼고 한국만 이렇게 관세 폭탄이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역시 이상화 선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특히 또 압도적인 금금 윤성빈 선수와 최민정 선수 압도적인 실력으로 금메달을 딴 소식까지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인데요. 세 번째 기사 보실까요? 국군 기무사령부의 일선 부대장이에요. 처음으로 국군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군무원을 처음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의 가속 신호탄이 시작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실까요?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C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대화 준비됐다는 북한의 언급을 기다리고 있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 소식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박민혁 차장이 골라준 오늘의 신문 기사를 소개합니다. 신문 고! 박 차장 오늘은 어떤 기사 준비하셨습니까? 네,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전방위로 압박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사 인지가 쟁점인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납했다는 의혹 관련 기사입니다. 이 중앙일보 12면 보시겠습니다. 12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으로부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에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이 이 소송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비용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학수 전 부회장 역시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김백준 지금 구속되어 있죠.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여러 차례 상의를 했고 이건희 회장의 선처를 일정 정도 기대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이 지불했다는 이 다스 소송비와 관련해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순 뇌물죄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 당연히 다스의 미국 소송과는 관여한 바 없다. 이건희 회장 사면과도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 임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아이스 브레이커란 표현 혹시 아십니까? 긴장을 풀어주고 활력을 넣어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조선 6면입니다.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이제 폐막식 때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이방카가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김정숙 여사가 카운터파트로 영부인 외교를 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관계가 다소 냉랭한 걸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여기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김 여사가 이방카를 안내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냉랭해진 한미 관계 눈 녹듯이 이렇게 잘 녹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문콕이었습니다. 네, 돌직구의 아이스 브레이커. 자, 박미혁 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